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고. 낙관적으로 봐도 제 생각에는 내년 3월까지는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할 것이다. 시장금리 측면에서는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렁탕 값은 바로 안 떨어집니다. 8,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간 게 다시 8,000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설렁탕이 설렁탕. 8,000원에서 10,000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을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올 12월은 좀 지나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자산 시장에 더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약간 무모한 짓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다.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약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3프로TV 우리 채널의 명품들이시죠. 명품 게스트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김영익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한 분도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두 분 같이 모셨습니다. 예, 아니, 두 분을 동시에 모시는 방송은 아마 우리가 유일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지? 죄송합니다. 아유, 별말. 네, 아유 그러나 또 자, 시간이 감사합니다. 없으니까. 네, 저희 상황이 많이 급해요. 네. 빨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익 박사님께 참 이 본격 시작 전에 지금은 전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은 이제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예, 맞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작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했는데요. 네. 어제 2,200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주식 비중을 좀 줄여라 그 근거가 됐던 게 명목 GDP 일평균 수출 M2 유동성 이런 게 비해서 가대평가돼 가지고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거에 비해서 지금 심각한 이제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심각합니까? 심각한 과소평가? 예.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사야 되네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된다고 네. 그렇게 보고 지금부터는 있습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진 영역, 많이 싸진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영익 박사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반등을 위한 예. 조건은 조금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조건이라 하면 강세장의 어쨌든 전환 조건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예. 그 조건은 결국 금리가 안정돼야죠. 예. 시장 금리가. 예. 근데 시장 금리가 안정되려면 물가가 연준이 의도하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거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봐도 제 생각에는 내년 3월까지는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한 2개 분기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좀 정상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금리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연장해서 여쭤보면 물론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오늘 뉴스도 보면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대료 이런 게 이제 하락 반전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께 미국의 물가와 금리에 대한 전망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 2개 분기 내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1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저희 그림에 S&P 500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면은 상관계수 보면 한 8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주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급하게 빠질 수 있다. 이거는 경기 침체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가를 보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10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우리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저는 주식시장이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경제 지표에 선행하고 똑똑하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뭐 금리도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거의 정점에 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그래프상으로 보면 네. 대충 한 분기 정도 남은 겁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요? 네. 이미 정점은 저는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을 쳤죠. 예, 정점을 쳤는데 급하게 이제 빠질 거냐, 예, 아니면 안 하락하는 빠질 속도가 거냐. 문제인데 네. 이 주가를 보니까 급할 거다. 예, 좀 급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만큼 전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쪽을 쳐다보고 계신데 외면을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김 박사님. 저도 뭐 물가 적점에 대해서는 뭐 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네. 하락 속도는 좀 그러니까요. 더딜 거다라고 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요. 지금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뭐 최근 1년간 뭐 반토막 났고요. 이 유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곡물 가격도 많이 안정됐고 네. 모든 원자재 가격, 뭐 어제 보니까 목재 가격도 뭐 70% 폭락했더라고요. 하락했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 예, 그래서 뭐 모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근원 CPI의 가장 40%나 차지하는 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예. 주거비가 좀 하락 속도가 더딜 거다. 예.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면 큰일 나죠. 한 1년 후에도 렌트비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와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렌트비가 어쨌든 집값에 조금 후행하는 성향.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지만 음식료 값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조금 더디게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올라간 설렁탕 값은 바로 안 떨어집니다. 8,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간 게 다시 8,000원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안 되죠. 네,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의 노동 공급의 근원적인 부족 사태로 나타나는 미국 노동 시장의 서비스 부문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어쨌든 그 서비스업 인력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웨이터 구하기 어렵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현실적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수요가 지금 바로 죽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도 108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잘 안 닫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 또 소비자의 어쨌든 지금 소비 능력의 버티기, 어떤 양상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형편이고요. 그래서 물가가 올해 연말에 미국 CPI 기준으로 한 7%를 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김영익 굉장히 박사님 좀 완만하게 의견이 떨어진다는 다르실 텐데, 얘기인데. 그리고 내년 중반이 한 5% 중반일 것 같아요. 네. 5.4%. 그래서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인데요. 네. 소비자 물가와 기준금리를 이렇게 차감한 수치입니다. 이게 빨간색인데요. 두 번째 차트입니다. 예, 빨간색인데 일종의 그 실질 금리를 거꾸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음영돼 있는 0%가 결국 실질 금리가 실질 기준 금리가 소비자 물가보다 이제 그 역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 나는 상태인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훨씬 더 많이 내려와야 인사들이 된다. 최근에 여러 명이 나와서 약간 제약적 수준이긴 한데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는 발언을 했고 파월 의장도 그 9월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약적 수준의 하단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를 가기에는 좀 아직 멀었는데 지금 페이스로 보면 내년 한 6월 정도가 이게 만나는 랑데뷔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내년 6월. 네, 5% 물가도 5%, 기준금리도 5%.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
금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이 언제 어느 정도에서 떨어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지난번에 FOMC에서 19명의 점도표 찍은 분들이 6명은 내년에 한 번 올린다고 그랬고 6명은 또 다른 6명은 2번 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뭐 블라드나 뭐 저기 시카고 에반스 총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는 4.6% 그러니까 중위값을 내년도 어쨌든 종점 금리로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년 3월에 한 번 올리고 마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이 어떤 대세 상승, 약 강세장의 본질적인 전환의 어쨌든 티핑 시작. 포인트, 네. 시작 지점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고 아직까지는 팽팽한 연준 내에서도 19명 중에 6대 6의 어쨌든 팽팽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인상 논란. 그러니까 두 번 인상이면 내년 6월이 이제 고점인 거죠. 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가 이 국채 10년물이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제 한 번밖에 한 번만 올리면 끝난다. 연준의 기준금리 끝나. 이러면 시장 금리는 이제 폭락하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10년물과 페드 펀드 레이트의 그 스프레드가 보통 75에서 한 150bp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150bp 정도 역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125bp 정도 생각한다면 평균적으로 5% 기준금리의 가정시 10년물의 네. 변동법인은 3.50에서 4.25 정도인 거죠. 그러면 내년 3월 정도에 4%에서 어쨌든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정상적인 주가의 어쨌든 강세장의 전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주가는 좀 더 선반영해서 움직일 거라는 입장들도 있죠. 제가 주가가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예. 박스권 하단에 왔다. 예. 저도 박스권 장세로 내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나치게 철평가됐다 그런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뭐 고달러 모든 게 미국 물가죠. 설렁탕이 설렁탕. 8,000원에서 10,000원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0,000원에서 8,000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 12,000원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측정해 보니까 우선 11페이지 그림인데요. 작년 말에 올해 성장률 4.0이라고 했거든요. 예. 3월에 2.8, 6월에 1.7. 이번에 전망하면서 올해 성장률 0.2%로 낮췄어요. 그렇죠. 예, 제가 전망하면 올해 마이너스 0.1% 나옵니다. 제 모델에는.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미 이게 GDP 갭률인데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캡인데 이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3분기는 약간 반등했지만 4분기 내년은 상반기 가면서 저는 미국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수요가 급격하게 이축될 것이다. 네. 특히 소비가 이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통화정책 보면서 샤오실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는 돈을 장기적으로 피셔 방정식 추정한 건데 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이거든요. 근데 2020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다고 적정 수준보다 거의 한 30% 많이 풀어버렸어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적정 수준보다 거의 4%포인트 덜 공급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통화를 급격히 또 긴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시차를 4, 5분기 시차를 두고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급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8월까지 유가인데 유가가 9월 달에 들어가지고 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저는 물가는 후행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진 것은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심각한? 예. 어. 그래서 결국 수요가 이축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9월까지는 인플레 일시적이야. 그리고 뭐 2024년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때 틀렸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인 반응을 하지 않느냐. 또 틀리고 있다. 예, 예. 저는 또 틀리고 있다고. 그리고 뭐 보고 제레미 있습니다. 시걸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예, 있는 제레미 거죠. 시걸이 엊그제 그 예. 어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굉장히 어르신이 강하게, 예.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그 주가를 보시는 경로가 굉장히 많이 다르군요. 예를 들면 김영익 박사님은 채널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내년 어느 시점부터 훨씬 더 많이 빠질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 저도 내년 1분기를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1분기에 예, 그런 경기 침체를 예, 경기 침체를 반영해가지고. 그 수준은 혹시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이 가능성이 예, 지금보다 높겠죠. 좀 더 낮을 수준일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그거는 길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명목 GDP 일평균 수출금액 그다음에 유동성 평가하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지금은 주식을 팔 시점이 아니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는 언제를 보고 하는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1분기 지나서는 확실한 상승세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라는 말씀이신지. 왜 저는 뭐 내년 2분기, 3분기 가면서 네. 뭐 박스권 뭐 상단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2,600, 2,700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반영하고 저는 있네요. 많이 반영해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김영익 박사님과 시황관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왜냐하면 네.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짝 오해한 게 반등했다가 그러니까요. 더 크게 빠질 거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지금 네, 저도 그리고 좀 대중들이 그렇게 원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많아요. 김 있었어요. 박사님 네, 네. 그 뷰에 대해서. 네.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주가는 이미 그거를 네. 미리서 많이 반영해 버렸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주가의 속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주가가 바닥을 찍는 거는 장중에 뭐 100포인트 빠지면서 막말로 어쨌든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저점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페어 밸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강세장으로의 중장기 전환. 네. 이 시점이 어쨌든 투자자들한테는 더 선명한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내년 3월까지는 김영익 박사님 말씀 마찬가지로 저도 역실적 장세, 실적 쇼크가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하단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뭐 평균을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5% 빠지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2008년이나 뭐 그다음에 닷컴 버블 같은 데는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55%, 60% 빠졌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더 조금 깊을 가능성, 네. 침체의 골이 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2100 정도가 페어밸류다. 근데 뭐 주가가 2050이 갈지 2000 갈지 그거는 뭐 장중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건데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 페어밸류는 저는 2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S&P 500도 고점 대비 4800에서 35% 빠진 한 3100 정도가, 네. 3200 정도가 저점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3600이니까 S&P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비중을 늘리거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가는 것은 기술자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뭐 무모한 일이다. 가능하면 뭐 또 저점에 사고, 이 부분에서 시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 특히 알 수 없는 부분이 환율 시장이잖아요. 지금 어제도 뭐 노스트림 1, 2가 뭐 어쨌든 폭발 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유로화가 여기서 뭐
얼마나 강세 전환. 빠질지는 말이지만 강세 전환을 하긴 하는 힘들다. 거는 적어도 올 12월은 좀 지나야 된다고 봐요.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반전되고 예. 유로화가 페리티 근처나 혹은 그 위로 강세 반전하는 시기가 아직까지도 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자산 시장에 더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굉장한 뭐 약간 무모한 용기라기보다는 약간 무모한 짓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영익 박사님께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한 게 내년 뭐 한 2, 3분기 혹은 그 이후로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우리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 그걸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다.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경기가 정말 막 침체 막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식시장 막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2분기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조금 회복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 생각에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막 기업 망한다는 소식들로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 되게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예.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주식시장이 더 가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예, 주가는 네. 늘고 경기에 선행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네. 그게 맞죠? 예, 예. 한 2분기 정도 선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지금 주식을 당장 많이 사자는 거 아니고요. 네네. 내년 1분기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음. 그 저평가형에 들어서 있다. 조금씩 사 모으자. 예, 그런 의미고요. 네. 환율 얘기를 하셔서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신흥국 주식시장, 우리 포함되어 있는 신흥국 주식시장이 달러 약세 전환 안 하면 사실 추세적으로 강세 반전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굉장히 타당한 그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뷰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올해 들어서 뭐 달러 지수 보니까요. 예.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지수가 한 20%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는 10%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그 거죠.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 예.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런데 저는 미국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이게 71년과 존 코넬이라고 미 재무장관이었었는데 닉슨 장관. 달러는 우리 앞에지만 당신들 문제야. 유럽이 비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미국의 문제일 때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했거든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재정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크니까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하락을 유도했죠. 이때 51%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됐죠. 미국 GDP가 세계에서 31%, 23%까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40%나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저 미국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은 모르지만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 미국의 생산성 보면 과거보다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예, 지난 8월 기준 한 29% 가대평가됐어요. 국제결제은행 통화기준인데요. 근데 달러 가치가 30% 정도 가대평가된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예, 미국의 연평균 생산성이요. 예, 그 이전 한 1.5% 증가했는데 96년, 2000년 가져가지고 2.9%로 증가해 버리거든요. 예. 그 생산성이 생산성. 증가하니까 예.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이 당시 신경제다, 뭐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극찬하던 시기에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락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다. 근데 저 달러 가치라는 게 사실 뭐 이 비교 개념이잖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아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뭐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엔이라든지 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나라의 생산성이라든지 이 나라의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좀 우월해 보여야 예.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하락 반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가정하더라도 유로에는 지나치게 저평가 있다고. 네. 엔이 저평가 있다. 예. 결국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적정 수준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유로 경제, 엔 일본 경제 안 좋거든요. 지금 뭐 그런 거를 너무 안 반영한 좋- 네. 환율이 지금이다. 예, 지금이다. 예. 예, 예.
김한진 박사님. 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뭐 김영익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박사님 말씀은 좀 교수님 말씀은 좀 장기적인 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올 연말 또 내년 초까지의 환율 흐름은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뭐 가장 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가 제일 잘 설명한 요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차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유로존과 미국의 불확실성 지수가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그려진 선이고요. 예.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차가 될 수도 있고 성장률 차가 될 수도 있고 뭐 경제 어쨌든 뭐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다 이제 함축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덜 불확실하다. 이게 뭐 언제 그러면 미국이 더 불확실한 혹은 유로존과 거의 대등하게 불확실해지는 어쨌든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 내년 초까지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게 저의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110 좌측에 114지 않습니까 지금? 인덱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업데이트를 못해서 114가 지금 뚫었어요. 제가 축을 한 110 정도로 그린 게 조금 민망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거는 저는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날씨요? 네. 기후? 네. 유로존이 지금 천연가스를 한 80% 재고를, 필요한 재고를 80% 확충해 놓고 지금 겨울 맞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날씨가 더 추워지면, 가스가 더 필요해요. 가스뿐만 아니라 뭐 갈탄, 뭐, 아무튼 뭐 나무를 뗄 수도 있고, 심각해집니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지금 러시아의 공급 제한으로 유로존이 하루에 한 80만 배럴이 부족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커머더티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날씨가 더 추워지면 조기에 이 재고가 아주 부족한 위험 수준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환율이 아마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언제 이 환율 족쇄에서 풀려나느냐는 지금 가을인데 곧 닥쳐오는 겨울의 날씨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제 가스관이 어쨌든 원인 모를 공해상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네.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이 5년간 1,600파운드의 경기부양책 감세 승인이 뭐 예정대로 하겠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젯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미 발표한 1,000억 파운드의 지금 그 저기 의료비 예. 국민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 에너지 비용 지원 예. 이게 지금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유로존 플러스 영국 해서 이쪽에서 환율 족쇄에서 조기에 풀려날 가능성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은 계속 땡기고 돈을 땡겨 나가고 있고 저쪽은 계속 돈을 푸는. 거기다 이태리의 구구 정당 뭐 어쨌든 총리 당선 이런 것도 어쨌든 좀 150%나 되는 이태리 국가 부채 비율을 쉽게 유로존 그 집행부와 좀 조율하는데 조금 소음이 예상되고 이런 기타 등등 점점 저는 유로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페리티 쪽보다는 되게 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해가 바뀌면 당장 국채 발행을 뭐 독일도 지금 재정 적자 비중이 사상 최고입니다. 네. 근래에. 그래서 국채 발행 여러 뭐 이태리나 이런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유럽 전역이 조금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국면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 후폭풍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환율 시장에 조금 먹구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유럽이 환율에서 좀 유로화 환율이 좀 안정되는 시기는 아마도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리지 않는 3월에서 6월 이런 시점과 빨라야
그때 돼야 유로화가 안정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달러 쪽으로 좀 얘기를 바꿔볼게요. 우리가 사실 심각해서 유럽 걱정하는 그렇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나 걱정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코가 적자죠. 그러니까 뭐 1,400원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김영익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시적으로 여기서 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는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제가 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거는 뭐 VR 분산분해라고 좀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설명을 잘하는 게 자기 추세예요. 한 번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일정 기간은 계속 오른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탄력이 작용해가지고 환율이 오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 달러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거기에 따라 우리 환율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달러 지수가 거의 지금 정점 무렵에 와 있다. 예. 그래서 뭐 4분기 후반 내년으로 갈수록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은 올해 멈추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그거를 미리 반영해가지고 10년 국제 수익률은 4분기 떨어질 것이다. 어허. 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거의 지금 정점 무렵에 있다. 네. 여기서 상승 여력은 저는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00원 뭐 초반 언저리쯤에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제 생각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네. 컨센서스 같은 거 한번 보는데요. 올해는 달러 강세고 모든 통화가 약세였죠. 그렇죠. 근데 내년 보니까 유로 강세, 그 다음에 위안화 강세, 엔 강세, 예. 그리고 우리도 원도 이렇게 강세로 좀 풀면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1,248원. 예, 예. 저기 평균인가 보죠.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예, 블룸버그가 전문가들한테 대답 물어봐가지고 중앙값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물론 컨센서스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예. 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내년에는 올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 달러 약세, 모든 통화 강세. 아, 지금 봐서는 1,160원 저거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항상 뭐 틀리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원달러 어떻게 보세요, 김한진 박사님? 1,500원 살짝 넘을 것 같고요. 1,500원 이요? 결론은, 예. 예, 그 이유는 살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왔습니다. 사실은 뭐 1,500원 하면 굉장히 섬뜩하지만 네. 지금 뭐 1,430원에서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요. 사실 예, 지금까지 원 달러가 움직인 경로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거의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선진국 통화 대비 강세율에 거의 맞춰서 예. 지금 한 1년 전보다 한 23% 정도 달러도 그렇고 원 달러도 그렇고 비슷하게 어쨌든 지금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관계는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DXY 달러 인덱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와 파운드와 이 삼형제가 지금 반등의 기미가 없어요. 그 인덱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저성장 국가들이 제일 비중을 그렇게 높여놓고서 네. 그 일본은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일본은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어쨌든 딴청 부리고 있는 국가고요. 네. 통화 정책이 그다음에 영국도 이제 거기에 동참 뭐 통화 정책은 그렇지만 뭐 어쨌든 재정 정책 재정. 측면에서 네. 그렇고 유로화는 미국보다는 금리를 어쨌든 높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에너지 문제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유로화가 지금 0.96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0.93 정도 한 3-4% 정도 추가 절하가 압력이 있고요. 그러면 엔화도 143엔에서 150엔 좀 상징적으로 150엔을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뭐 헤지 펀드가 뭐 공격을 하느니 뭐 특히 무역 적자 일본이 하반기에도 4분기에도 더 안 좋아지면 그런 썰들이 난무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시장이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주식 시장처럼 일시적으로 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153엔이나 심지어는 155엔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 달러도 한 3%, 뭐 기껏해 한 4% 정도 추가 절하되면 한
1,500원 정도 조금 위에서 잠깐 터치하고 내려오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 반전되는 게 아니고 위기가 조금 한 발짝 뒤로 후퇴되면서 좀 약간 좀 약보합 정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살짝 뭐 내려오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도 1250원 밑으로 1300원 밑으로 가는 것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긴 가네요. 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김 박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전망이 예를 들어 내년 평균을 1,380원 뭐 이렇게 본다는 거는 뭐 한 1,400 얼마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연말에는 한 1,200원대나 그렇게 가야 1,300 몇십 원. 그렇죠. 그게 이제 평균이 나올 테니까. 예. 그러면 꽤 하락을 그래도 예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달러를? 이제 우리 김한희 박사님은 내년 연말이나 돼야 이제 뭐 1,300 몇십 원 정도라고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요. 블룸버그보다는 더 높게 평균값을 보시는 거죠. 예. 내년이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에 따른 후폭풍이 달러 강세, 안전 통화에 대한 수요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네, 네, 네. 미국 전 세계 국채 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미국 국채 수요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달러가 약할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기에 달러가 약한 경우를 저는 뭐 잠깐 약할 수는 있지만 본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저 두 분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해야 될 행동 요령, 뭐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뭐 또 뭐 있습니까? 달러, 뭐 금,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산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입니다. 네. 짧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뭐 내년 1, 4분까지는 저도 아주 불안정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투자하려면 저는 채권 비중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권 예. 비중은 좀 늘리고. 예. 뭐 주식은 내년 1분기까지 서서히 비중을 늘리는 시기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서히 떨어질 때마다 좀 사모하라. 예. 네. 자, 우리 김한지 박사님은요? 저는 뭐 묘기를 부려야 되는 묘기를 부리는군요. 부려야만 살아남는 상이고 그래서 어쨌든 현금으로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기고 자산 배분이고 뭐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네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지금 시기가 아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자산 배분이냐라는 거죠. 그런 어쨌든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수를 줄여라. 네, 종목 수를 현실적으로는 제가 운영을 할 때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 수를 아주 슬림하게 깐퉁하게 줄입니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신 없어요.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네, 그냥 자포자기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주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PR이 낮은 거,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면 뭐 아주 땡큐고요.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뭐 이번은 아니더라도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반등을 할 때 어떤 성장주가 올라갈 건지를 이번 약세장에서 잡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의 총량은 늘리지 말되 네. 그 포트폴리오를 좀 간결하게 하면서 오히려 네. 낙폭 과대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나 할 네. 가능성이 많고 배당을 주는 네. 정도의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주식으로 PR 옮겼다라. 낮고. 네. 저는 뭐 업종으로는 로봇 관련주가 요즘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맞나요? 그럼요. 네, 현금 비중을 늘리되 만약에 주식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정도 주식은 뭐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으나 근데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정프로 혼자 진행하실래? 뭘요? 내가 두 분 모시고 가서 네. 차 한잔 하면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 쫙 들어가지고 갖고 오실래요? 내일 그럼 어떻게? 왜냐면 두 분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데 네. 어떻게? 뭐 저는 괜찮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또 괜찮다 그러니까 또 마음 가기 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님? 이렇게 나와야지. 다녀오세요 편하게. 또 두 분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그냥 하십시다. 방송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녹화나
예. 저녁이나 뭐 한번 봐가지고 아침엔 좀 정신 없으니까. 저는 또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편하게. 화장실? 예, 그 말씀하시는 줄 알고 다녀오시라고 한 거지요. 조금 개선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네. 주신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두 분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